저기, 그, 원령공주가 쓴 가면이 라바라는 만화 아세요? 라바 만화가 그 무인도 가는 편이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에 누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 그 무인도의 그 원주민 벌레인가? 걔가 저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야, 야! 막 이렇게 해서 원령공주 흉내 내기도 하고, 너무, 그, 저기, 모로가 원령공주를 키우게 된 원인이 인간들이 먹이로 원령공주를 던진 거잖아요. 그 늑대한테. 그 부분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리고 모로가 뭐, 딸을 결국 구한 거긴 하지만 결국은 또 늑대가 인간을 구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가슴이 네. 되게 찡하더라고요. 예.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여성 얘기를 모로와 같이도 할 수 있겠네요. 모로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일본어를 봐야 되는 게 이제 훨씬 더 또 모르지만 그래도 자막을 보는 게 더 좋은데 모로가 약간 중성적이기도 목소리가 그러긴 한데 모로의 모성이 그거 너무 좋네요, 켠쌤. 늑대가 인간을 구한 얘기이기도 근데 하고. 늑대가 인간을 구하기도 하고 인간이 늑대하고 완전 적대시게 아쉽게. 됐잖아요. 늑대가 네. 늘 죽이려고 했고 원령공주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적대적인 완전히 그 구도였는데 나중에 그 멧돼지에 완전히 쌓여 있는 그 개를 아시타카가 구하려고 하니까 그걸 같이 구해주잖아요. 그 군인을 쳐가면서까지.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깊은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구해준 이유는 들개를 구했다기보다는 아시타카가 도와달라고 했고 아시타카가 자기 동료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개별 구체적으로 보면 그때도 그 문을 열고 그 10명이 못 열어야 되는 그 문을 열 때도 거기 있는 문지기들이 우리 동료를 구했으니까 자기가 이거 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얻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에보시에 대해서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뭐 숲하고 뭐 인간하고의 대결 구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신세를 졌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또 이기심이 또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고 이 사람이 꼭 부상당한 사람이 딱 두 명이 원래는 네 명인데 두 명은 죽고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응급 환자고 중증 환자고 한 명은 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 안 가고 싶다 했죠. 이게 시시신 그 숲이.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자기 살자고 하는 그런 이기심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 그걸 이겨낸 거는 외부에서 온 아시타카가 그거를 그 진짜 무릎이 뽀사질 것 같고 막 이런 건데 그걸 업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 때문에 나중에 문을 열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들개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신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에보시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따랐던 이유도 그 정말 버려졌던 자기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개별적인 것들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영향을 준다는 게 또 여기서 여실히 좀 드러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에 사슴신이 중요해, 마을이 중요해,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멧돼지 시체, 진짜 그 사냥꾼 너무 비열하게 나와가지고, 막 때려주고 싶으셨죠? 아니, 저들이, 막 이런데, 그 멧돼지 시체에 들개가 파묻혀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어서 낼 때,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고, 지금 오픈생 그 부분 이렇게 또 살려가면서 이렇게 강필쌤 말씀 더 좁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랑도 그렇고 도움도 그렇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같은 애 둘이 이런 거를 별로 안 쓰네요. 또 어떠십니까? 이런 캐릭터도 너무 재밌으셨을 텐데. 네, 저도 지금 강필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됐던 게, 그, 어떤 이분법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익숙한 게, 처음에는 에보시가 악인이야, 뭐 이랬다가, 계속 보니까 에보시가 또 악인이 아니고, 또 원령공주가 그러면은 또 주인공이니까 이름이 제목이 또 원령공주니까 그러면 이게 선인이야. 근데 또 마냥 또 선인도 아닌 것이.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로 계속 보면 볼수록 캐릭터를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어떤 캐릭터도 다 상황에 따라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인상 깊어서 그 판단을 자꾸 내리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마지막까지 좀 보게 됐던 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 패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단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뭐 인간 대 뭐 숲, 인간 대 동물 이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악하고 선하고 이런 게 이제 구별이 되다가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라는 한 개체와 개인한테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풀리기도 하고 또 나쁜 사람이 나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 점이 좀 되게 재밌었고 저는 그 이제 그 캐릭터가 특히 이제 아시타카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그 영화의 딱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사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냐. 우리가 또다시 어떤 걸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묘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화해시키는 개념도 아니고 뭔가 그 사이에서 계속 새로운 방법이 뭐가 없을까를 계속 이제 실제로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던지잖아요. 근데 저는 에버시도 그렇고 이제 원룡공주도 그렇고 되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재앙신이 된 멧돼지도 그렇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왜 마지막에 그 이제 아시타카가 중간중간에 그 원룡공주한테 너도 인간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좀 자각시켜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원룡공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뭐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뭐지? 그걸 좀 계속 질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원룡공주는 인간은 싫어. 그래서 자꾸 자기 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부정하는 거고. 근데 또 에보시는 보면 저는 이렇게 계속 보다가 아니 저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좀 놀랐던 게 저게 될 거라고 저런 생각을 해? 이런 대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게 사슴신이든 산이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순간순간에 좀 전 너무 오만하게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저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라는 그거에 대해서도 그 과잉된 어떤 자기 애랄까, 그 과잉된 자기 욕망이랄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 대한 이해 면에 있어서는 에보시도 그렇고 원룡공주도 그렇고 되게 뭔가 좀 약간 뒤틀린 듯한 모습이 저는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결국은 이제 재앙신이 된 멧돼지들도 그러다가 끝내는 사실 자기를 놔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놔버려가지고 완전 이제 무의식에 완전 이렇게 휩쓸려갖고 이제 재앙신, 이게 나도 나를 못 알아보고 나도 상대를 못 알아보는 지경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를 계속 이제 주인공을 통해서 질문하게 하는데 정답을 준다기보다는 다른 에버시도 그렇고 원룡공주도 그렇고 재앙신도 그렇고 되게 그런 다른 캐릭터들을 되게 입체감 있게 묘사하면서 계속 그 사이에서 좀 보는 우리가 좀 질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보시처럼 너무 그 욕망 과잉,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사슴신이든 숲이든 내가 다 정복하겠어. 그것도 좀 그건가? 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는 듯하고 그렇다고 원룡공주처럼 완전 자기를 부정하는 것도 그렇다면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좀 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좀 보는 내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좀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런 면이 좀 재밌었어요. 보는 중간에. 그 에보시가 이제 이게 극으로 재밌으려면 에보시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이냐고 주위에 설마 죽이시겠지? 막 그러면 아니 왜 죽여야 일이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요 인물하고 이상한 인물이 지코 있잖아요. 지코 마지막에 그럼 그냥 사슴신이 뚜껑 열자고 아니 뭐 그렇게 고집을 피워 샀더니 근데 요 인물을 되게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삶이 복잡하다. 인간이라는 게 참, 지금 재영쌤 말씀도 너무 좋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참 이해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한다, 진짜. 막 이런 것도 같이 가는데, 그 에보시의 캐릭터에 에보시 죽이면 우리 다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문제가 지코죠, 지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길 가는 이 모든 양복쟁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에 그냥 그게 되게 복잡하고 다 손에 피 묻히면서 살아가는데 그 누구를 악으로 단죄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에보시 캐릭터가 그리고 요거는 어떠십니까? 그 처음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그 크샤나 있잖아요. 크샤나가 지금 약간 뭐 캐릭터적으로 보면 발전했다고 할까요? 물론 만화책의 크샤나는 훨씬 더 이렇게 입체감에 그려져 있는데 영화로 보면은 그 크샤나는 보다 여기가 좀 더 뭐 더 단순해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크샤나는 겁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캐릭터의 그, 전개 이런 것도 재밌죠. 어떤 뭐 인상 모티브. 네. 깊었던 거는 그 증오가 이렇게 폭주하는 거 있잖아요. 네. 증오를 하면 눈이 멀게 돼서 그 오코노도시 거기도 보면 뭐 있는 바위도 그냥 자기가 막 들이받아 버리고 그 막 개켜를 하고 그러면서 앞에 거 하나도 안 보이게 되니까 나중에 그 모로가 야 너 이제 뭐 말도 잘 말로 못하네.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앞에도 안 보이고 이제는 왜 자기가 이렇게 증오하게 됐는지조차도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 증오를 그리는 것들이. 네. 보통은 숲이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숲을 화나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증오에 차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데 증오는 눈멀게 한다. 그 앞에를 폭주하게 되고 엄청난 폭력으로만 남게 됐다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무섭게, 그리고 깜짝 놀라서 앞부분에 나올 때, 아, 그러네요. 나중에 걔가 말도 못한다. 어, 완전히 맹목에 빠지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원령공주를 삼켜 버리는 거고, 이제 물불 앞뒤 안 가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저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그 나고신? 이렇게 나고신? 나고 나고신이었나? 뭐. 나고씨인가? 네. 네. 그게 그 재앙신이 된 다음에 막 이렇게 이제 덮칠 걸 찾아내서 막 이렇게 힘을 뻗쳐가지고 팔을 탁 달라붙잖아요. 아, 그 이제 끈적임과 그 느낌이 막 무섭게 그 육화를 시킨 거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거를 그려보라고 시켰더니 다 미꾸라지 같은 것만 그려내가지고 막 뿌듯하시면서 당신이 막 그린 이거라니까. 이러시기도 하시고, 아, 요런 것도 있었네요. 요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실 때 그 얼굴 같은 게 뭐 대부분 비슷하게도 많이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에보시의 빨간 입술, 그 다음에 그 지코의 그 능글 맞은 거. 그러니까 이게 얼굴에서는 되게 선하게 또 좀 선명한 것처럼 그려내다가 실은 이제 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요 신도 많이 그러면 캐릭터의 신도 이 동물 캐릭터 이런 것도 음, 어떠세요? 재영 쌤네. 저는, 저는 신이, 그 사슴신이 그 밤이 될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능한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신이 그가 안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야자키가 계속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그 보나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대사도 참 저도 좋았고,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원룡공주는 이제 산에서 너답게 또 살고 나는 또 여기에서 또 새 마을에서 또 살고 그게 그렇게 함께 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들 사슴신을 찾기 때문에 그 사슴신 때문에 이게 집중도가 되게 몰입되는 건 있지만 물론 그래서 사슴신이 이제 결국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입김 같은 거 불 때 또 이렇게 식물 같은 게 또 이렇게 죽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캐릭터가 가지는 되게 이중성이 재밌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인간들에 비해서 오히려 되게 하는 일이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미야자키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함께 사는데 근데 그게 또 결국은 신이 뭔가를 다 해주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은 되게 어떤 약간 상징으로서 좀 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계속 발로 뛰고 손으로 뭐 하고 다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건 다 인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 어떤 역할을 하나 그것도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네. 신이 그런데 얼굴이 인간 얼굴이어서 좀 놀랐어요. 그 네네네. 그 원래 모습이. 원화에는 네. 그러니까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하루 동안 계속 변하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아, 재밌으시죠? 네. 이게 본인도 늙고 좋게 젊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고 주기를 타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재영 쌤 말씀을 이거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날지 않는가? 라퓨타는 없는 거야. 요 문제의식 속에서 그냥 산다는 게 아까 강규 쌤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바로 옆에 바로 바닥에 거기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신을 이제 축소시킨 거고 그다음에 그 멧돼지가 아니 아시타카는 살리고 걔는 죽였단 말이야 이런 거 화낼 때 참 너무 그 비참한 거죠. 그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저는 마음 아프던데 너무 작아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 운명을 누구에게 묻는다는. 근데 그 아시타카가 나 스스로 왔고, 나 스스로 나간다고. 그 말, 그게 그 본성이잖아요. 이 모두를 책임지고 모두를 치유할 건데, 난 알아서 하고 있다고. 이런 것도 되게 신없는 자의 치유, 이런기도 하고, 그 캐릭터가 아무 고민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이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네. 근데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그 신이 되게 움직임도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게 다들 좀 이렇게 다 전투를 치르니까 사실 너무 네. 정신이 없잖아요. 죽어가고 피 흘리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사슴신만 유달리 조용히, 느릿느릿 네네네. 느릿느릿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걷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는 동안은 특별히 생각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몸의 움직임이. 근데 몸의 응, 움직임은 되게 느릿느릿한데, 응, 시간의 속도는 되게 빨라가지고, 응, 응. 밟는 대로 싹이 트고 확 치고 쓰고, 예, 이렇게 예, 예.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응, 그게 어떤 장엄한 시간의 응, 리듬을 좀 응, 내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응. 이 영화에서 신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신이 없으면 이 영화 자체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 그쵸. 네네네. 예, 신 그렇죠. 예, 자체가 예, 굉장히 예. 큰 영화를 끌고 가는 음. 하나의 배경. 그러니까 이 네네.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 그래서 네. 나중에 사슴신 이제 죽었다 얼른공주가 그러니까 아니야 이 신은 생명 그 자체로 계속 남아 있다고 막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죠. 나머지 다 서로 지속을 위해서 영생을 막 얻으려고 막 왕도 그렇지만 신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펼쳐져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 네네.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게 참 재미가 응. 사슴신이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얼굴을. 그게 참 우리에게 주는 뭔가가 있는데, 그 표정이, 또, 그리고 고다마 있지 않습니까? 고다마? 너무 귀여우셨죠? 고다마 이렇게, 걔가 아시타카 묻죠. 얘가 지금 나를 헤매게 하려는 거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걔도 아무 표정이 뭘 의도가 없고, 그냥 밤중에 까르르 까르르 하고 막 이런 정도로 되게 뭐 중성적이기도 하고, 의도가 없는 거기도 하고, 무색무취이기도 하고, 어떤 생명이라는 거의 성질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또 인상적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근데 뭐 고다마가 태어나니까요. 정령은 이렇게, 네네. 근데 저는 저기 토토로도 그렇고, 이번에 고다마도 그렇고, 그, 미야자키가 그 캐릭터를 그릴 때 저는 되게 이게 어려운지 정말 잘하신다라고 느끼는 게, 귀여운데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토토로도 보면 진짜 귀여운데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표정 어떤 거 할 때는 보면 마냥 귀엽지만은 않은 어떤 소리 때문에 그런지 좀 그런 걸 저는 사실 좀 느꼈거든요. 토토로 볼 때도. 그러니까 그 100% 애들이 마냥 귀여워 이런 거는 좀 네네네. 아닌 그 묘한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고다마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귀엽기도 한데 목을 막 이렇게 돌리고 이럴 때는 약간 좀 묘하기도 하고 약간 좀 무서움도 있고 좀 그래서 그 감정이 되게 이렇게 공존하게 캐릭터를 너무 잘 표현하신다. 그러니까 뭐든 우리가 그냥 귀엽게 하는 건 쉬울 수 있고 무섭게 하는 것도 쉬울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묘하게 좀 섞이게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약간 이렇게 동시에 느껴져서 좀 묘하더라고요. 보다마도 이번에 좀 그랬어요. 네네네. 저희 애들이랑 좀 직전에 볼 때 애들이 고다마 보고 저건 아니지 않나? 엄마 이상해. 애들이 그러니까 비웃는 거야, 지금? 아시타, 업고 가는 거 흉내 내잖아요.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정령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의도를 찾고, 그러는 거를 배제하는 그런 거도 되고, 그리고 이 도록 같은 거 보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막 구름에 관련된 책 몇 권씩 읽으시고, 근데 사진 안 찍는다고 그때 우리 말씀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현실에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멋진 풍경을 보고 사진을 안 찍으시고 그게 당신은 어떻게 이게 내가 뭘 느끼는가를 그거를 그 사진을 보면서 구름 대백과 사전 이런 걸 보시면서 이 구름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느낌을 당신의 펜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건데 그 느낌의 세계라는 게 옳고 그르고라든지
좋고 싫고라든지 그런 연구를 지금 재영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전형을 찾는 데로부터 많이 가시고 또 구현이 된다는 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저 웃고 있는데 저렇게 무서울 수가 있지? 저기 선생님, 재밌게 저 본 것 질문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일 네, 어려운 게, 제일 네. 이해를 못하는 게, 보나 쌤 먼저. 그 성성이 현자, 성성이들. 그 캐릭터 네네.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성성이. 숲의 현자로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난 인간을 꼭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힘을 취해야 되겠어. 그 현자를 약간 풍자하는 건가? 이게 뭔지 진짜 어렵더라고요. 성성이들. 아, 예, 일단 제가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아까 그 타타르 마을 분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이제 증오라는 게 자기를 지켜야 되는 마음이다. 여기까지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그 마음은 언제 생기나 이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증오를 많이 발산하고 증오를 만드냐면 그 타타르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쫓겨난 자들이에요. 이게 그 하부구조, 상부구조 이런 논의로 돌아가면 안 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의탁할 때 하나 없이 자기밖에 안 남은 상태로 그 특히 사회 안에서 완전히 내던져지면 거기서 이제 난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품는 자기 보존의 욕구가 증오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게 되는 것이 타타라 마을 주변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성성이는 그게 이제 숲을 다 베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제가 봤을 때 왜 숲에 저런 다 망가진 거야, 저 신들이. 근데 이게 출발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현실 비판이나 역사의식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는데요. 너무 기댈 데 없이 내몰리고 버려지고 함부로 대우받고 하는 것이 모이면 그것 자체가 아주 이제 근시안적인 근데 이거를 미야자키 하야오는 냉정하게 보는 거죠. 그를 도와라가 아니고 이게 계속 가면 모두 다 재앙의 파도에 파묻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성이가 그래서 사람을 먹어야 회복이 된다고 요것 자체가 다시 타타라 마을 오면 철을 생산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람을 먹고 사람을 먹어야 되는 어떤 운명에 대한 풍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무섭게 그리는 거죠. 숲속의 현자가 그 육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보나쌤, 네. 저는 처음에 아시타카가 재앙신을 만나서 팔에 이렇게 괴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서 에보시가 한쪽 팔을 잃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에 뭔가 그러네요. 미야자키 하야오님의 어떤 메시지가 조금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신을 어떻게 진짜 아시타카는 굉장히 수능적이죠. 그렇다고 자기 안에 신은 두지 않지만 신의 존재를 되게 인정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를 이렇게 동쪽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서쪽 그 에보시는 그 팔을 잃고 나서 똑같이 제철소를 운영할 거는 같은데 다른 조금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좋네요, 많이 좋네요. 들고, 네, 약간 거기에도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냥 신과 정말 떨어져서 다른 뭐 1대1 대항이 아니라, 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팔 좋네요. 팔을 잃었다는 거는 총을 못 쓰는 게 아닐까? 아닌가, 이제 총 안 써요. 총이 한 팔로, 알부시가 두 팔 쓴 거 아니에요, 그 총은? 그러니까 총을 못 쓰게 된다에 그 보나쌤의 해석을 얹어가면은 이제 이 철은 이렇게 총과는 가지 않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철의 꿈인데 철은 왜 필요하냐면 돌보기 그러니까 뭔가 철에 대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희망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 총에 이렇게 꼽히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짜 철의 꿈 같은 거를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보나쌤 그 해석이 너무 좋네요. 최소한 쏘지는 못하리라. 활도 못 쏘지 않나요? 활 쏘나? 활이 없어. 뭐야 그럼 착인가? 말만 많아지는 거야. 그 증오가
그 남자 주인공 팔에 그 남아 있잖아요. 아, 그게 은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은유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네요. 우리가 증오의 감정이 진짜 물질적으로 남아서 그게 뭐 뭔가와 탁 어떤 일하고 이게 탁 맞으면 그 증오가 막 증폭되기도 하고 막 그게 어떤 사건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팔의 어떤 그 물질로서 표현한 게 아, 진짜 은유가 아니라 진짜 네. 그건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흉터가 막 번져나갈 때, 그 막 절망하잖아요. 막 그런 거가 절망하고, 나중에 그 이제 마지막에 그 목을 이렇게 받칠 때, 그 원령공주한테도 막 이게 증오가 번져나가고, 되게 복합적인데, 뭐, 멋있기도 하고, 어떤, 뭐,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게 무기랑 관련돼 있다는, 이것도 관련이 좋네요. 저는 제목이 이해가 안 되던데 왜 이 올령공주가 올령공주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 그거에, 올령공주라고 부르는 게 늑대한테 혼을 빼앗겼다고 그 에보 씨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누가 얘한테 올령공주라고 이름을 붙인 걸까요? 그게 따르면은, 그게 따르면은 사람들이 붙인 거죠. 붙인 거. 그죠?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에보 씨가 하는 말 중에 걔는 올령공주다. 늑대한테 영혼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숲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좋아지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걔도 인간으로 그 돌아오고. 에보 씨는 그러면 숲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네. 베어버리면 밝아지고 환해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약간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비전이랑 묶어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걸 두려워하는 건가,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올령공주도 사실은 경계에 있잖아요. 늑대와 인간 사이에 경계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 수 없는 것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혹시 토토로센 일본어에서는 모노노케가 무슨 뜻이 있나요? 그게 아마 그냥 번역할 때 이 캐릭터랑 이 내용으로 아마 원령공주라고 번역하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노노케 히메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주인공의 뭐 이런 그게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랑 이런 걸 해서 이 번역자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모노노케 원래 뜻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 집 찾아. 근데 일본어에서도. 네. 그게 딱히, 네, 무슨 뜻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자연을 대하는 거랑 일본 분들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자연을 대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얘네들은 자연재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산, 지진 뭐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자연에 신한테 이렇게 비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연은 당연히 공포스럽고 무섭고 너무 좋지만 공포스럽고 무섭고 우리가 보호도 해야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경계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조금 무서워하는 그러면서 신성시하는 자연을 화나지 않게 하는 막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서도 그리고 아까 막 빨간색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신사 같은 데 가면 토리 같은 것도 빨간색으로 돼 있고 가끔 이렇게 턱받이 같은 것도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불상 같은 거에 보면은 약간 그 빨간색이 신을 상징하고 뭔가 힘을 상징하고 신과 인간을 구분하고 막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뭐 아이누 이야기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누였을 것이다. 아이누 이야기를 한 것일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 좀 나와서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이 배경을 조금 알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달라가지고 저도 잘 이렇게 설명을 잘은 못하겠는데
네, 그런 것들의 차이점이 있어서 조금 보는 저거의 차이.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아까 막 그 꽃이 피어나고 이런 게 그 자연과 인간 간의 뭐 화해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보였었거든요. 평화, 사회 뭐 이제 서로 잘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막 이런 그런 쪽으로 봤었는데 너무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여기 나카자와 시니치가 쓴 미번역된 책이죠. 녹색 자본론이라는 책에 모노노케 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게 원령공주라고 번역했는데 이 모노가 그 사물 물자인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일본어에서 그게 띵인데 것이고 물질이고 그런데 그게 영을 가졌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정령이죠, 정령. 생기. 요런 차원으로 이렇게 일단 의미화된 거기는 하다. 그리고 모노노케라고 해서 얘가 정령적 존재라고 이렇게 미야자키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나카자 시니치가 이 만물의 생기, 만물의 영역 이런 거를 포착하는 어떤 존재로 의미 부여를 하시고 근데 지금 수정쌤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안에서는 어떤 경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생기라고 하는 그 개념의 기본관이니까 틈에서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사이에 있는 존재가 갖는 뭐 생명력, 정령의 출현 지점, 뭐 이렇게 해석도 지금 막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여기 특별하게 뭐 어쨌든 우리가 해석을 얼마나 해내는가에 관련이 있으니까. 요게 책에 네. 보니까는 이렇게 나오는데 43페이지에 보니까 이 어떤 모노노케 책? 선생님이 그거 해준 반환점에 네네네. 반환점에 보니까는 이제 모노노케 힘의 그게 살아라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정리하자면. 그러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 살아라.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43페이지에 네네. 보니까요. 네. 아마 그렇죠. 의미 부여가 많이 된 이름 같아요.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는 뭐 더 많이 부여를 한 것 같고요. 저는 그 모노노케 힘의 그 제목 생각하면서 왜 이게 이 영화 제목이 됐을까 그 생각하면서 아시타카가 결국 선택하는 여자가 모노노케 힘이잖아요. 왜 원령공주를 선택해야 됐을까?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왜 뭐 에보시도 있고 하는 여자들 있는데 그 원령공주를 선택했을까? 이게 약간 러브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공에서 라퓨타에서도 러브라인이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러브라인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생각해 봤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또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노노케 힘에도 경계인이고 그 아시타카도 경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타카는 그 자연하고 같이 공생할 수 없는 그 인간들한테 계속 우리 어떻게 같이 살 방법이 없을까? 없을까? 근데 인간 중에 그거를 묻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이 왔다 갔다가 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모노노케 힘에는 그 인간인데 자연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경계인이라서 그 둘의 어떤 케미가 그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케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둘이 눈이 맞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조금 그 질문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토토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게 인간만 되게 분주하고 힘들고 막 팔 잘리고 이러잖아요. 사실 사슴신이라는 어떤 단일한 신은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 그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변하는 게 없고 변화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존재인데 그 안에 있는 인간만 굉장히 분주하고 막 다치고 생명을 잃고 팔을 잘리고 막 이런 부분하고 그, 그 원룡공주하고 그 아시타카 캐릭터 그 사이의 그런 케미 그런 게
되게 이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그게 좀 질문이었습니다. 왜 아시타카는 모노노케 히메를 사랑에 빠졌을까? 전 전반적으로 지난 수정쌤이 던지신 공, 그 파지와 시타가 함께 살 것이냐, 저기 결혼이 될 것이냐, 안 되느냐, 요 질문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왜 좋냐고 말 나오잖아요. 예쁘니까. 예뻐야 돼. 예쁘다. 여기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그렇게 이제 가는데, 요 둘이, 일단, 그 경미쌤 어떠십니까? 에보시랑 대상으로 해서 삼각관계가 놓여기가 위상학적으로 되게 어렵다. 왜냐면은 파즈와 시타 둘 다 고하고 지금 요 둘 다 쫓겨난 자라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내적으로 예뻐 요런 이제 그 언술 차원에서 주고받는 말 말고 존재를 그냥 캐릭터의 위상학 같은 거를 놓고 보면은 에보시하고는 지금 다른 데에 있으니까 만나려면 같은 지평에서 만나야 되는데 둘 다 인간으로부터 쫓겨나고 아시타칸 마을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닐까요? 나가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둘이 이렇게 같고, 그 다음에 둘 다 그 죄를 짓지 않았고, 이후에 짓게 되는 거고, 요런 점에서 같기 때문에 가깝다고 여기서 이제 경미쌤 질문을 받으면 이 둘은 가깝고 두 경계에 있는 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야자키 하야오는 남녀가 같은 집에 걸어 들어가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 왜? 요거를 더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수정쌤의 오늘 그 둘은 안 돼. 안 된다. 얘들도 안 돼. 1년에 한 번 만나면 다행이야. 뭐 요런 걸로 가는 거. 여기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은 되게 비참하게 그려졌는데요. 근데 하울에서는 둘이 아, 같은 집으로 같이 가지 가네요, 같이 않나? 가네요. 네네네네. 아니 네네, 그러네요, 나는 그러네요. 그 에보시가 매력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 에보시가 좀 더 나은 마을을 만들든 뭘 하든 그 철을 버리지 않는 이상 실패다. 누군가가 또 쫓아와서 뺏어갈 것이고, 네네. 그쵸? 그래서 저는 에보시 쪽에는 기대하는 것이 없고, 뭐, 그 감독이 어떻게 그렸건, 감독이 뭐 긍정적으로 그렸건, 그리고 그 지콩가 하는 그 스님이, 그게 이제 그 일본에서의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스님들이 그 뭐라 그래, 그 막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론 스님들이 신분이 낮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에보시 쪽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나는 희망이 없고 결국 에보시의 세계의 미래가 그 뭐 나우시카 아닌가?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그래서 숲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원령공주 쪽이다. 그래서 남자애도 빨리 정신 차리고 숲으로 가야 된다. 왜 에보시 옆에 남아있느냐. 늦기 전에 입장은 빨리 그런데 짐을 싸라. 아무튼 그 감독이 그래서, 뭐 인류 문명에 대해서 물론 네. 이제 기계라든가 또 뭐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거기 뭐 그런 걸 두고는 있지만 나는 그거는 감독 입장이고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다. 에보시 쪽에. 너무 좋네요. 짐을 빨리 네, 싸는 것이 네. 좋으리.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나우시카 이전부터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나우시카 이전의 단계를 보여주는 왜 스타워즈도 이전 단계를 보여주는 네네.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나우시카 이전에 뭐 프리퀄인가 뭐 그런 네네네. 걸로 봤고 그리고 어떤 멸망의 시작이 결국 철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 자체가 갖고 있는 뭐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그 41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1년생 그런 연배의 저희 선생님들도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착종된 모순된 세계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활용 4대강 할 때 선생님들은 그 연배 선생님들은 강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는 좋다고 뭐 어디 가서 낚시하고 뭐 좋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이 감독이 그리는 세계에서도 그런 봉합되지 않는 균열을 매번 보게 돼요. 매번. 매번 보게. 근데 그런 균열이 그나마 안 일어난 건 내가 볼 땐 뽀뇨야, 뽀뇨. 뽀뇨는 별로 그런 게 안 드러나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책에 계속 쓰는데 나는 정신분열하고 있다. 글쎄 분열증이 네네. 분열이든 그것도 뭐 이중자아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단순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그 문제를 되게 그 분열하는 상태를 직시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힘이 있고 어떤 문제로 계속 그러니까 캐릭터라든지 설정 자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회화적으로 아니면 애니메이션적으로 다른 문제를 설정해 가지만 이 기본적으로 문명과 이 개인의 삶에 대한 모순과 기란과 당신의 그 분열 자체를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우시카를 만든 사람이 그 뽀로로를 만든 것도 분열적이고, 뽀뇨, 네네. 뽀뇨를 그 다음에 네네. 이 얼령공주를 만든 사람이 뽀뇨를 만든 것도 이상하고, 네. 사실은 대개는 이렇게는 안 만들죠. 완전히 같이 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영화를 이렇게 교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적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네. 7월의 신작이 너무 기대되시죠, 여러분? 우린 그날 단체 관람을 하러 갑니다. 다 같이 보러 가야 되는 거 다 같이 아니에요? 보러 가고 오색 제목이 모시고 뭐예요? 제목이? 살아야 한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몇 년 만에 신작인가? 그렇죠. 네네네. 신작. 10년만 아니 그 바람이 네네. 분다 이후에. 바람이 네, 분다 이후에. 바람이 분다 이후에. 그리고 그 지금 사이에 어떤 광고도 하지 않는다. 볼 내가 사람 본 다. 영화 중에 이분 아드님이 또 만든 영화가 있어. 네네, 고로. 네. 아들이 개드전기. 혹시 보신 거 있어요? 네네네. 스팀보인가 뭐가 있는데? 네? 그거 없어? 무슨 저기 런던 스팀보인가 무슨 스팀으로 아닌가? 이제 그 스튜디오 지브리에 감독이 여러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우리 세미나에서 보는 거는 미야자키가 기획 작가 원작이고, 다른 작가 중에 고로 아들이 한 것 중에 개드전기라고 있고, 이게 원래가 네, 제 책 제목을 까먹었는데 원작이 늘 미야자키가 하고 싶은 거여가지고. 엄청 근데 재미없어, 지루해.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야자키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보시다가 중간에 담배 피우러 나오시더라고요. 3년인 줄 알았다, 3년.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나갔더니 그 극장이 다 모두가 사색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근데 그래도 이 아들이 아버지 그 개드전기라는 작품이 아버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요 모티프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미야자키가 되게 불편하고, 그 작품에 대한 분석에서 미야자키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말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작품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이 모순을 계속해서 거리를 가지고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요 이제 올령공주가 이렇게, 이 앞에 우리가 지금 빠뜨린 게 마녀입니다. 마녀 배달부 키키와 그 유명한 붉은 돼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 돼지 요거를 빠뜨려서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붉은 돼지가 이제 또 철과 함께는 문제작인데요. 그걸 빼고, 모노노케 히메라는, 지금 이게 연별을 보면은 안 쉬고 이 거장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계속 만들고 계시는 와중에 모노노케 히메를 만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중간에 이런 선언을 딱 하셨더라고요.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야 된다.
이래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면서 쓰셔가지고, 여러분 작업 상상이 되시죠? 스토리를 그리고 있어. 그린 그림을 누가 그려놔.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그림 자기가 바꿔. 교정한 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 이러니까 원화 그리고 중간에 색칠 들어간 거 바꾸고 이러니까 나중에 일이 늘어나가지고 막 이러시면서 모두가 다 도대체 얘들 둘이 죽는 거니 사는 거니 에봇이 어떻게 되는 거니 모두가 몇 달 전까지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힘이 뭘까? 근데 이거 이제 약간 버내지만 제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 왜 소설은 많이 안 읽었는데 에세이는 또 좋아해가지고 달리기를 하면서 하는 뭐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하는 그 에세이 집인데 마라톤 선수잖아요. 그런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 소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적도 한데 뭐냐면은 추리소설 같은 스타일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아니 누구 죽은 거 알면 내가 쓰겠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쓰는 거지. 이런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주변에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제 구조나 상상 방식이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보냐고 했더니 안 본다고. 취향이 안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약간 그 무라카미 하루키는 요 세계관에 어떤 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런가 봐요. 요게 있고 요게 되게 어렵죠 문제가.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뭐 초등학생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영화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문제가 되게 다층적이기도 한데요. 미린 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 아시타카가 계속 묻고 있는 질문이 숲과 사람이 안 싸울 수는 없을까? 이걸 계속 묻고 있는데, 그 숲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 인간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인간이 계속 말을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살아있으면 다시 뭐 어떻게든 될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숲을 파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숲이 더 거대하고 인간은 숲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에 그 사슴신이 죽었던 부분에서도 그 모노노케히메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시타카는 죽지 않았다 말을 하고 삶과 죽음은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은 게 생명이고 그래서 그 선생님 조금 전에 말했던 신작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모든 작품에서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저는. 네. 그 개체의 삶 자체에 그게 되게 부분적이고 관계적이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미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정리 겸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아보면은 그 처음에 나우시카는 이렇게 정령이랄까 이런 게 없이 이제 묵시록적인 거고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 과학자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아득하네요. 라퓨타를 했네요. 네. 라퓨타 이제 문명에 거기도 이렇게 그 해적이 출연하기는 하지만 되게 현실적 존재에서 사이 공간 같은 거, 이 틈 같은 걸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토토로였던 거죠. 토토로라고 하는 게 일상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 파악되지 않는 수많은 틈이 있고 그 어떤 복잡한 생기 속에서 이제 그게 일상을 위태롭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틈 때문에 삶이 이렇게 다 굳어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차원으로 열려간다는 얘기도 우리가 나누면서 이 토토로 그 빠진 작품이 돼지, 마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정령이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고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게 애니메이션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요. 애니미즘 자체가 그 애니머시 이게 활기지 않습니까? 활기인데 보통의 이제 애니미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만물에 그 연기가 들어있다. 만물에 생동하는 기운이 들어있다. 이래서 동식물 뭐 돌, 이까지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생명성을 본다라는 이런 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동등한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애니미즘이라는 게.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우리 막 이렇게 쓰레기 만들고 뭐 사람도 함부로 대하고 이런 때에 만물의 어떤 동등한 차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되게 좋고 그 토토로 같은 거를 보면은 아 뭔가 다른 게 더 있어. 내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 관계와 생기를 포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오면 그 동등한 거를 더 냉정하게 따지게 되면은 저쪽도 나랑 같은 정서적 동등함으로 이렇게 파악되는 자연의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온 것처럼 자연이 이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작품이. 자연은 이게 아니고 우리 토론에서 드러났는데 사슴신으로 설명되는 자연이 있고 고다마 이게 다 위계적인데 고다마로 설명되는 자연이 있고 죽은 사슴신이 떠난 그 자리에 여전히 있는 어떤 생명으로서의 무엇 이것도 있어서 자연이 되게 그 파악되는 스펙트럼의 지점이 되게 다 다양하다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공감을 느끼는 차원과 이 비적대적 모순이 벌어지는 어떤 지점이 선생님들 우리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미즘이라는 게 어떻게 인간만의 문제만 있을 수 있는 거야? 저는 요 메시지를 토토로부터는 요거는 더 많이 밀고 나간 거죠. 역사든 아니면 뭐 종말이든 간에 어떻게 일단 그러니까 개인화된 문제인가 이 문제 자체도 살아라 이런 게 그런데 네가 삶을 고민할 때 가지고 오는 그 조건이라는 게 앞에 사람만 있지 않다고 요게 이제 되게 그 무겁게 되게 적극적으로 그 난폭한 자연이 진짜 자연이고 그래서 디즈니 영화를 정말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디즈니의 자연이 다 유아틱하잖아요. 유아틱하고 막 장난감처럼 왜소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는데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이 인간이 다른 차원을 볼 수 있는 능력이고 거기서 자기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재밌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유나쌤? 네. 뭐 그리고 깜짝. 우리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말을 네네. 어떤 느낌을 오늘 받으셨나요? 네. 오늘 무척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이 영화 봤을 때는 아시타카보다 원령공주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저도 예뻐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뻐서 근데 좋아했고, 어깨가 그리고, 되게 원령공주 어깨가 넓어.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저 어깨가 그래요? 네, 마지막에 갑바가 아주 네,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고, 이번에 보면서는 저는 문둥병 걸린 할아버지가 괴롭다고. 대사에서 자기는 세상과 사람을 다 증오하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대사가 나와서 좀 흠칫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그래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감독님이 전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제 수업 들으면서는 이 증오라는 거하고 생명을 좀 반대에 두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만 살고자 할 때 이 증오가 엄청 커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러니까 삶의 반대에 어떤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슴신이 그걸 같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증오를 반대에 두고 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문둥병이 한센병이라고 하셨죠. 한센병 걸린 환자분의 대사가 이해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런 살고자 함은 뭘까?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네요.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기현쌤이 죽음을 두렵지 않아 이걸 포함해가지고 살고 싶어 요까지를 이렇게 온 긴 여정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왜 이렇게 정령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차원을 형상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무척 적극적이다. 그게 이제 사이이기도 하고 틈이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가자라고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이렇게 다른 방식, 아까 옥희 선생님 말씀 좋네요. 늑대가 사람을 구하다니 요거를 자기를 넘어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 주간 드디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생가 7호에 여기가, 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온천장이 몇 층으로 되어 있나? 이 온천장을 만약에 우리가 그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그려오기 이래가지고 각자, 야, 이게 가운데가 3층이 다 비었어, 뭐 아니면 계단이 여기 있어, 이게 이 공간을 설계하는 거에 되게 재미를 많이 들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느낌 오셨죠? 그 아까 그 막루 삼각형 뭐 이런 거 빠지셔가지고 미야자키 감독님이. 근데 온천장이 이게 몇 층짜리며, 일하는 사람의 몇 층에 가 있고, 주방은 몇 층이고, 그 다음에 꼭대기 어떻게, 이 공간을 되게 즐기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감각의 제국에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그림을 어려운 일 그린다. 아니니까 다들 각자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그려. 그려 와보는 걸로. 그래서 퀴즈 내가지고 네. 주방은 어디 있을까요? 탕은 어디 있을까요? 아, 네네네네네. 너무 재밌겠죠. 탕이 1인용이냐, 5인용이냐, 걔는 어디 들어가야 되고, 수건이 몇 개냐, 막 여러 가지.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요거를, 그러면 1분이 남았지만, 여러분. 자, 그럼, 그 온천장에서 이제는 만날까요? 2분이 남은 건가요? 원래 11시, 아, 10시, 근데 그렇죠, 그렇죠. 거의 30분, 원래 29분이 30분이 끝났는데. 거의 오버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또 수고하셨고, 아무튼 또 늘 하듯이 댓글과 네네네네. 여기 있으니까 이거 쭉 남겨서 여운을 이어가 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그러면 온천장에서 핵심 만나요. 생가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안녕.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